보스턴 항구에서 인디언으로 분장한 50명의 Sons of Liberty, 굉장히 급진적인 독립혁명가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영국에서 막 도착한 배에 세척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수입된 이 차 박스를 전부 다 찾아서 바닷속으로 내던진 사건이에요.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티파티가 일어납니다. 무려 342개 상자가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46톤어치의 차잎이 바다로 다 수장돼서 쓸모가 없어진 것이죠.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이게 150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막 영국에서 수입해온 어마어마한 양의 이 차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에도 세금을 매겼고 영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많은 세금들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저항을 하는 대대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은 영국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보스턴의 항구가 그 전까지는 미국인들이 스스로 관리를 했다면 이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차 투척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영국 군이 보스턴 항구에서 주둔하면서 이 땅을 실제로 지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보스턴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주들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억압적인 조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은 상당히 기발하고 획기적인 사건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효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774년 9월에 1차 대륙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차 대륙회의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륙협약이라는 것인데요. Continental Association이라는 것을 결의를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영국인들이 이 억압적인 법안들, 이 과세 조치들을 완화하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것들도 중단하겠다라고 결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권리 선언입니다. Declaration of Rights and Grievances,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불만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식민지 주민들이 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영국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주장하는 청원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독립을 선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들 스스로를 Americans가 아니라 Englishman이다 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인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국인이다, 영국 국민이다 라는 그 자부심이 더 강했기 때문에 영국 본토로부터 독립하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따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인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우리 식민주 주민들에게도 달라라는 그 청원을 영국의 의회에다가 했다라는 것이죠. 이 권리선언이 두 번째 결의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포크 결의입니다. 이 강압적인 영국의 법안에 대해서 불복종하기 위해서 식민지들 사이에서 민병대를 구축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이때 서포크 결의를 통해서 결성된 게 뭐냐면은 미닛맨이라는 겁니다. 미닛맨 들어보셨나요? 바로 1분 대기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1분 안에 무기를 들고 싸움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미닛맨들이 1775년 4월 19일 날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렉싱턴 콩코드 전투라고 아주 잘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은 The Shot Heard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울려 퍼진 하나의 총성이라고도 불립니다. 폴 리비어의 질주라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폴 리비어가 영국군이 오는 등불 신호를 보고 말을 타고 새벽에 달려가서 미닛맨들한테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폴 리비어가 The British are coming 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배워요. The British are coming! 그런데 틀렸어요. 고증을 해보면은 이 폴 리비어가 영국군이 온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들 스스로 영국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군이 온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The regulars are coming, 그러니까 정규군이 온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5월 10일 날 2차 대륙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대륙군도 창설을 하고요. 컨티넨탈 아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 흩어져 있는 민병대를 하나의 정규군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기 전에 영국 의회와 영국 왕에게 마지막으로 청원을 한다라는 올리브 브랜치 페티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했던 것이지 새로 미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국 왕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오히려 더더욱 미국 주민들을 더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을 도모했을까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데 그 미국 13개 식민주 중에서도 높은 문해율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였다는 것이에요. 문해율이 특별히 높았던 이유는 청교도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글을 익히 알아야 됐기 때문에 90%까지 문해율이 도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벤자민 러쉬, 그리고 또 나중에 영국에서 오게 되는 토마스 페인, 이런 유명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활발한 정치 활동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장 대표적인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단행본 이런 것들이 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필라델피아의 높은 문해율과 높은 지식, 그것이 미국의 자유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자유의 추구에 대한 열망이 파괴적으로 흐르지 않고 제도의 구축과 정치권의 행사로 승화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19년에 서재필이나 이승만 같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도 미국의 다른 도시가 아니라 바로 이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회의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쩌다 인문학의 조평서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